사장, 누구였소? 제이크 밸런트가 물었다. 방금 이 방에서 나온 키 크고 마른 흑인 말이요. 작은 방은 깔끔했다. 탁자에 놓인 자주색 포도가 담긴 그릇에 해가 비쳤다. 싱은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의자 뒤로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부딪혔는데 날 쳐다보더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제이크는 술이 든 봉지를 탁자 위에 놓았다. 자기가 방에 들어온 것을 싱어가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창가로 가서 싱어의 어깨를 건드렸다. 일부러 그와 부딪힌 게 아니오. 그런 식으로 쳐다볼 이유는 없었는데. 제이크는 몸을 들었다. 태양이 밝았지만 방 안에는 한기가 돌았다. 싱어는 집게 손가락을 들더니 복도로 나가서 석탄 그릇과 불쏘시개를 들고 왔다. 제이크는 그가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보았다. 싱어는 불쏘시개로 쓸 나무 조각들을 무릎에 대고 부러뜨린 뒤 종이 받침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불 붙이는 순서대로 석탄을 던졌다. 처음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불길은 약하게 흔들리다가 검은 연기에 가라앉았다. 싱어는 난로 쇠살대에 신문지 2장을 덮었다. 그러자 바람이 통하여 불씨가 새로 살아났다. 방 안에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퍼졌다. 공기가 불에 타며 안으로 잦아들었다. 오렌지색 불길이 난로를 가득 채웠다. 아침에 마시는 첫 맥주의 맛은 기분 좋고 부드러웠다. 제이크는 재빨리 맥주를 삼키고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오래전에 알았던 여자가 있어이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 미스 클라라. 텍사스에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지. 프랄린을 만들어 도시에 팔았어요. 이 프랄린은 정과류를 설탕에 졸여서 만든 과자랍니다. 키가 크고 몸집도 좋고 인물도 좋았다. 길고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투박한 농부 신발을 신고 남자 모자를 썼었지. 그녀를 만났을 때는 남편이 죽은 후였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요. 그녀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는 거.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생을 살았을 거라니 이 말이요. 목사나 떠내기 공장 노동자나 세일즈맨이 되었겠지. 내 인생이 전부 낭비되었을 거요. 제이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를 알아야지. 난 어렸을 때 게스토니아에서 살았다고. 게스토니아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중남부의 도시랍니다. 게스토니아에서 살았다고. 안장다리의 땅구마였는데 너무 작아서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었다. 볼링장에서 핀을 정리하면서 끼니를 해결했지. 그러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영리하고 민첩한 아이가 담배를 말아 일당 30센트를 번다는 소리를 들었어. 거기 가서 하루에 30센트를 벌었지. 10살 때였어. 난 무조건 식구들을 떠났어. 편지도 안 썼지. 그들은 내가 없어진 걸 좋아했어. 사정이 어땠는지는 이해할 거요. 게다가 내 누이 말고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는 얼굴에서 무언가를 털어내듯 허공에서 손을 저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거요. 내 첫 번째 믿음이 예수였다는 거. 나와 같은 오두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는 예비당을 세우고 매일 밤 설교를 했어. 나도 가서 설교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지. 마음이 종일 예수에게 가 있었어. 틈이 나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어. 어느 날 밤 나는 망치를 들고 손을 탁자 위에 놓았어. 그때 나는 화가 나 있었는데 못을 끝까지 박아버린 거요. 내 손이 탁자 위에서 못질당한 거지. 쳐다보고 있자니 손가락이 떨리면서 버럭게 변하더군. 제이크는 손바닥을 내밀고 그 가운데 있는 거칠고 허연 흉터를 가리켰다. 난 복음 전도사가 되고 싶었어. 설교하고 부흥회를 열면서 전국을 다니려 했단 말이요. 그러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20살 무렵 텍사스에 갔지. 피칸나무 과수원에서 일했는데 근처에 미스 클라라가 살았어. 난 그녀를 알게 되었고 밤이면 그 집에 가기도 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어. 아시겠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기 시작한 건 아니라오. 누구에게든 어떤 일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오. 난 읽기 시작했어. 한동안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일을 했다오.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지. 우리같이 아는 사람만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오. 우리는 눈을 떴고 보았어. 우리는 저기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과 비슷하지. 싱어가 동의했다. 방은 아늑하고 편안했다. 싱어는 찬장에서 크래커와 과일과 치즈가 든 양철 상자를 꺼냈다. 오렌지를 집어들고 해 속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껍질을 천천히 벗겼다. 그리고 몇 조각을 나누었다. 제이크는 한 번에 2개씩 먹고 큰 소리를 내며 씨를 불 속에 뱉었다.
싱어는 자기 몫을 천천히 먹었고 씨를 손바닥에 깔끔하게 모았다. 그들은 맥주 2병을 더 땄다.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사는지 아시오? 1만 명, 2만 명, 훨씬 더 많을걸? 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우리처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못 봤어. 그래도 어느 한 사람 진실을 안다고 칩시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천 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다오. 자본과 권력이 서서히 손잡는 걸 주시하고 오늘날 그 정점을 보게 되는 거요. 미국이라는 정신병원을 본 거지. 인간이 살기 위해 어떻게 형제들을 약탈하는지 보고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 여자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는 것을 본단 말이요. 일자리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수억 원의 돈과 수만 마일의 땅이 낭비되는 것을 본단 말이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야비하고 추악해지는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죽어버리는지 보게 되는 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거짓 위에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 거요. 빛나는 태양처럼 명백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 거짓말과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분노한 제이크의 이마에 붉은 힘줄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석탄통을 움켜쥐더니 석탄 뭉치를 불 속에 던졌다. 마비된 발을 너무 세게 굴려 바닥이 흔들렸다. 난 이 동네를 전부 다녀봤어. 사방으로 걸어 다니지. 그리고 말을 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지, 빌어먹을. 그는 불속을 응시했다. 술로 흥분된 열기에 얼굴색이 붉어졌고 나른하게 발과 다리가 저려왔다. 그는 졸았고 초록과 파랑, 불타는 노란불을 보았다. 당신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가 꿈꾸듯 말했다. 오직 한 사람. 그는 더 이상 이곳의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방에 들어선 빈민가의 울타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써니 딕시쇼에서 일했다. 가을 내내 쇼다는 분들이 공터를 찾아 이동하면서 마침내는 소도시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장소는 달라져도 주위 환경은 언제나 같았다. 쓰러져가는 움막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공터, 처음에는 제재소, 조명공장 등 또는 병에 술을 채우는 공장이 있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과 금둥이들이었다. 쇼는 저녁이면 색색의 불빛으로 번쩍거렸다. 나무로 만든 회전목마는 기계 음악에 맞춰 빙빙 돌았다. 그네는 긍중거렸고 동전 던지기 놀이 근처는 늘 붐볐다. 임시 점포 2개에서는 음료수와 붉은 갈색 햄버거, 솜사탕을 팔았다. 그는 기술자로 고용되었지만 책임 영역은 점점 넓어졌다. 거칠게 호통을 치는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들렸다. 쉬지 않고 쇼잠을 누비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솟았고 콧수염은 대개 맥주에 젖어 있었다. 토요일이면 질서 유지가 그의 임무였다. 그의 땅땅하고 단단한 몸은 거친 에너지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다. 그의 몸 전체가 발산하는 폭력이 오직 눈에서만 보이지 않았다. 잔뜩 찡그린 이마 아래에서 주변을 널리 응시하는 그의 눈은 의기소침하고 산만했다. 그는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집에 왔다. 방 4개짜리 집이었고 1인당 방세는 $1 50센트였다. 집 뒤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입구 계단에 수도가 있었다. 그의 방벽과 마루에서는 습하고 역한 냄새가 났고 지지부근한 싸구려 레이스 커튼이 창에 걸려 있었다. 그는 좋은 양복은 가방에 넣고 작업복만 벽의 못에 걸어두었다. 방에는 온기도 전기도 없었다. 그러나 창밖의 가로등이 방으로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독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침대 옆 석유 램프를 켜지 않았다. 추운 방에서 타는 역겨운 석유 냄새가 싫었기 때문이다. 집에 있을 때면 그는 쉬지 않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흐트러진 침대 옆에 앉아 부수지고 더러운 손톱 끝을 사납게 물어뜯었다. 입안에서는 진하고 역겨운 탁한 냄새가 났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 그는 공포에 질렸다. 대개 그는 밀주를 한 병씩 마셨다. 물에 타지 않은 독주를 마셨고 새벽이 오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렸다. 새벽 5시면 공장에서 첫 근무조의 작업 시간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다. 길 잃은 기괴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 소리가 들린 후에야 그는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집에 있지 않았다. 좁고 텅 빈 거리로 나갔다. 어두운 첫 새벽 하늘은 검었고 별들은 강렬하게 빛났다. 때로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나오는 건물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문에서 교대 시간이 되어 나오는 노동자들을 기다렸다.
스웨트와 날염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들이 어두운 거리로 나왔다. 남자들은 저녁 식사 도시락통을 들고 나왔다. 어떤 이들은 집에 가기 전에 늘 코카콜라나 커피를 마시러 전차 카페로 들어갔다. 제이크도 그들과 함께 갔다. 남자들은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는 말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었지만 처음 밖에 나와서는 귀먹은 상태가 되었다. 전차 카페에서 제이크는 위스키를 탄 코카콜라를 마셨다. 그는 말을 했다. 겨울 새벽은 하얗게 자욱했고 추웠다. 술 취한 그는 절박하게 남자들의 경직되고 노란 얼굴들을 들여다보았다. 흔히 그는 조롱당했으며 그럴 때면 땅딸마간 몸을 곧게 펴고 엄절히 긴 단어를 써가며 경멸하듯 말했다. 술잔에 담겼던 새끼손가락을 꺼내 그만하게 콧수염을 꼬았다. 그래도 조롱당하면 싸우기도 했다. 크다란 갈색 주먹을 미친 듯 휘두르며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런 아침을 보내고 나면 그는 긴장이 풀려 쇼장으로 왔다. 사람들 속을 밀치고 다니는 것은 그를 편안하게 했다. 소음과 고약한 냄새들이 어깨에 부대끼는 인간의 몸뚱이들이 괴로운 신경을 가라앉혔다. 소도시의 음법 때문에, 음법은 일요일에 오락이나 유흥을 금하는 19세기에 정해진 청교도적인 법률이랍니다. 음법, 음한 법이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음법 때문에 일요일에는 쇼가 없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에서 자기 저지 양복을 꺼내 입고 중앙로의 뉴욕 카페에서 맥주 한 팩을 사들고 싱의 방으로 갔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벙어리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들은 조용한 방에서 한가하게 맥주를 마셨다. 그는 말을 했다. 그 말들은 길거리나 방 안에서 혼자 보낸 어두운 아침들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었다. 그런 말들이 편안하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난로불이 사그라졌다. 싱어는 탁자 옆에 혼자 앉아 채소를 두고 있었다. 자고 있던 제이크가 불안하게 떨며 깨어나더니 어깨를 들고 싱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요? 돌이난 질문에 대답하듯 그는 말했다. 우리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몇 명 있어. 하지만 전부는 아니지. 나로 말하자면 공산당원은 아니요. 처음부터 아는 공산당원이라고는 한 사람뿐이었어. 몇 년을 돌아다니도 공산주의자는 만나지 못했지. 공산당에 가입할 사무실도 이 근처에는 없어요. 있는지 모르지만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무작정 뉴욕으로 가서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했듯이 내가 아는 공산당원은 한 사람뿐이었어. 어딘가 좀 줄인 금주론자였는데 숨 쉴 때마다 입냄새가 났지. 우린 싸웠어.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내가 스탈린과 러시아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요. 난 국가와 정부를 증오해요. 그렇다 해도 공산당에 가입부터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이도 저도 확신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싱어는 이 말을 찡그리며 생각했다. 은색 연필을 접더니 종이에 모르겠다고 썼다. 하지만 이런 거라고 진실을 알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행동을 해야 하지. 어떤 이들은 미쳐버리기도 한다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시작할지 몰라 미치는 거지. 나도 그렇다오. 돌이켜보면 난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했어. 한 번은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20명의 떠내기 노동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드디어 안다고 생각될 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의 좌우명은 단 하나, 행동이었지. 폭동을 일으킬 작정이었으니까. 큰 소요를 일으키는 것 말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 정의로운 인간 영혼에 의해서만 가능한 진정한 자유, 위대한 자유였지. 우리들의 좌우명 행동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어. 법령에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어서 파업이 완성되자마자 좌우명을 행동해서 자유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었다. 제이크는 성냥 끝을 뾰족하게 한 뒤 아픈 충치를 쑤셨다. 그러고는 잠시 후 이야기를 계속했다. 법령이 성문화되고 최초의 동조자들이 확보되자 나는 지부단체를 구성하려고 히치하이킹을 해가며 순회에 나섰어.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아시오? 최초의 영웅적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정당한 분노가 계획된 행동을 앞질러서 나 없이도 앞서 나갔을까? 파괴, 살인, 혁명을 저질렀을까? 제이크는 의자 앞으로 몸을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음울하게 말했다. 친구여, 그들은 기금에서 57달러 30센트를 빼내 단체로 모자를 사고 토요일에 공짜 저녁을 즐겼어. 회의용 탁자에 둘러앉아 단체 모자를 쓰고 햄과 술병을 코앞에 두고는 뼈를 뜯고 있었단 말이요. 싱어가 희미하게 미소짓자 제이크는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싱어의 미소가 굳어지더니 사라졌다. 제이크는 여전히 웃으댔다. 이마 힘줄이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그무스레한 붉은색을 띠었다. 그는 너무 오래 웃었다. 싱어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시간을 알렸다. 12시 30분이었다. 그는 벽난로 선반에서 손목시계와 은색 연필과 메모지와 담배와 성냥을 집어 주머니 속에 나누어 넣었다. 점심시간이었다. 그러나 제이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웃음소리에는 광기가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동전들을 철렁거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길고 힘센 두 팔이 어색하게 흔들렸다. 그는 먹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음식 이름을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활기에 넘쳤다. 한마디 할 때마다 개걸스러운 짐승처럼 윗 입술을 쳐들었다. 그레이비 소스를 끼얹은 로스트 비프, 밥, 양배추와 부드러운 빵, 큼직한 애플파이 한 조각. 배고파 죽겠어요. 아, 조니, 양키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내가 클라크 패턴 씨에 대해서 말했던가? 써니 딕시 쇼의 주인 그 신사 말이요. 너무 뚱뚱해서 20년 동안이나 자기 성기를 못 봤대요. 종일 트레일러에 앉아 혼자 하는 카드 놀이를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지. 근처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시켜 먹고 매일 아침 싱어가 방을 나갈 때 제이크는 뒤로 물러섰다. 벙어리와 문간을 나설 때는 늘 뒤로 빠졌다. 언제나 싱어가 앞서기를 바랐고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청계를 내려갈 때도 제이크는 불안하게 계속 말을 쏟아냈다. 그는 갈색 눈을 크게 뜨고 싱어의 얼굴을 응시했다. 오후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은 방에 머물렀다. 제이크는 돌아올 때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왔다. 그는 침대 발치에 말없이 우울하게 앉아 이따금씩 바닥에 놓인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싱어는 창가 탁자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다. 제이크와 긴장이 약간 풀어졌다. 그는 친구가 체스를 두는 것을 바라보며 온화하고 조용한 오후가 저녁 어둠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 난로불이 벽 위에 어둡고 소리 없는 물결 모양을 만들어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긴장했다. 싱어는 체스판을 치웠고 그들은 마주 앉았다. 제이크의 입술은 초조하고 거칠게 떨렸고 그는 진정하려고 술을 마셨다. 불안과 욕망의 후유증이 그를 덮쳤다. 위스키를 마시다며 다시 싱어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말들이 안에서 흘러넘쳐 입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창가에서 침대로 다시 창가로 계속 서성댔다. 드디어 부풀어 오는 말들이 형태를 갖추자 취중에도 강조해가며 벙어리에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들이란 그들은 진실로 거짓으로 바꾸었어. 이상을 더럽히고 사악하게 만들었지. 예수께서 한 짓을 봐. 예수는 우리와 같았어. 진리를 알았다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가 말했을 때 그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그를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그가 한 말들을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변질시켰지. 예수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거야. 예수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나와 예수는 탁자에 마주 앉아 서로를 알아볼 테지. 상대방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을. 나와 예수와 칼 마르크스는 한 탁자에 앉아서 우리 자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독립전쟁에서 싸운 남자들은 DAR은 미국 혁명의 딸들의 약자입니다. 독립전쟁 유공자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여성단체라고 하네요. 독립전쟁에서 싸운 남자들은 DAR의 부인네들만도 못하게 되었지. 내가 향수 뿌린 배불뚝이 발바리보다 못한 것처럼 말이야. 그들에게 자유란 말 그대로를 의미했어. 그들은 진정한 혁명을 위해 싸웠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건 창조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여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뜻해. 20%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80%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어. 한 명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고. 폭군들이 멋대로 이 나라를 공경에 빠뜨려 무수한 사람들이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싸구려 집에서 자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고 오른팔이라도 자르게 만드는 걸 뜻하지는 않았다고. 그 자들은 자유라는 말을 불경스럽게 만들었어.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그들은 자유를 스큰 것처럼 악취나게 만들었다고. 자유라는 말을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이야. 제이크의 이마 위 힘줄이 사납게 펄떡거렸고 입이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렸다. 싱어는 놀라 똑바로 앉았다.
제이크는 다시 말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몸서리를 쳤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떨리는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거요, 싱어. 미치는 건 안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방으로 다니며 진실을 말하는 거요. 무지한 자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모르는 자들이 알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것만이 필요해. 하지만 어떻게? 불빛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거렸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파도가 점점 높아지며 방 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은 떠올랐다가 내려가며 균형을 잃었다. 제이크는 파도 같은 흔들림으로 혼자 천천히 어두운 대양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속수무책이었다. 공포에 차서 눈에 힘을 주었지만 눈앞엔 탐욕스럽게 자신을 덮치는 주홍빛 검은 파도뿐이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고 있던 것을 알아보았다. 벙어리의 얼굴은 희미했고 매우 멀리 있었다. 제이크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늦게 잠에서 깼다. 싱어는 몇 시간 전에 나가고 없었다. 탁자 위에는 빵, 치즈, 오렌지 한 개, 커피 포트가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숙소로 우울하게 걸어갔다. 살고 있는 동네에 왔을 때 연기에 그을린 벽돌 창고와 맞닿은 조그만 좁은 골목이 나왔다. 건물 벽에 적혀있는 어떤 것이 이상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계속 걷다가 돌연 긴장했다. 벽에는 빨간 분필로 굵고 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너희는 힘 있는 자들의 살을 먹고 지상 왕자들의 피를 마실지어다. 그는 두 번 읽고 불안하게 골목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두꺼운 빨간 색연필을 꺼내 그 아래 조심스럽게 썼다. 이 글을 쓴 사람 내일 정오에 여기서 만납시다. 11월 29일 수요일 아니면 그 다음날. 다음날 12시 제이크는 벽 앞에서 기다렸다. 이따금 초조하게 모퉁이로 가서 주위를 살피기도 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 후에 그는 쇼 때문에 떠나야 했다. 다음 날도 역시 기다렸다. 그러다가 금요일 우울한 겨울비가 오랫동안 내렸다. 벽이 비에 젖으면서 글자에 줄이 져 읽을 수 없게 되었다. 회색의 차갑고 쓸쓸한 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5장. 밍 누나, 버브가 말했다. 우리 모두 물속에 가라앉겠어. 과연 비는 절대로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웰스 부인이 아이들을 차로 등하교시켰고 매일 오후 그들은 베란다나 집 안에 있어야 했다. 미국과 버브는 파치지 게임이나, 파치지 게임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게임을 보드게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파치지 게임이나 도둑잡기 카드 놀이를 하거나 거실 깔개 위에서 구슬치기를 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고 버브는 아기 예수에 대해 산타에게 받고 싶은 빨간 자전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내리는 비는 은색이었고 하늘은 축축하고 차가운 회색이었다. 강물이 너무 불어나서 어떤 공장 노동자들은 집을 떠나 피신해야 했다. 비는 언제까지고 내릴 것 같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어느 날 잠에서 깨니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여름처럼 더워졌다. 믹은 학교에서 늦게 왔고 버브와 렐프가 스페어립스는 집 앞길에 나와 있었다. 아이들은 덥고 지저분해 보였고 입고 있는 겨울 옷은 신내가 났다. 버브는 고무 새총을 메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잔뜩 들어있었다. 렐프는 손수레에 앉아 모자를 삐딱하게 쓴 재칭을 그리고 있었다. 스페리스는 새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오래 기다렸단 말이야. 버브가 말했다. 누나 어디 갔었어? 믹은 집 앞 계단을 3개씩 뛰어올라 스웨터를 모자거리에 던졌다. 체육관에서 피아노 연습했어. 매일 오후 방과 후 1시간씩 믹은 피아노 연습을 했다. 체육관은 여학생팀이 농구 시합을 하고 있어서 혼잡하고 시끄러웠다. 오늘은 2번이나 머리에 공을 맞았다. 그러나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 어떤 일도 참을만 했다. 믹은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건반을 눌렀다. 생각보다 쉬웠다. 처음 2~3시간이 지난 뒤에는 오른손이 연주하는 곡에 맞추어 반주를 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곡이든 칠 수 있었다. 새 곡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건 모방만 하는 것보다 좋았다.
손가락이 아름다운 새 곡을 찾아 나설 때의 기분은 최고였다. 미익은 작곡된 악보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들로레스 브라운은 5년 동안 음악 레슨을 받고 있었다. 미익은 들로레스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50센트를 냈다. 점심값이었다. 그래서 미익은 종일 배가 고팠다. 들로레스는 빠르고 매끄러운 곡들을 연주했지만 미익이 알고 싶은 질문에는 대답할 줄 몰랐다. 다른 음계, 장조와 단조, 음표의 길이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르쳐 줄 뿐이었다. 미익은 부엌 스토프 문을 꽝 닫았다. 먹을 게 이게 다야? 미익,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야, 포시가 말했다. 옥수수 빵과 마가린 뿐이었다. 미익은 물을 마셔가며 음식을 삼켰다. 허겁지겁 먹지 마. 아무도 뺏어 먹지 않을 테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집 앞에 모여 있었다. 버브는 고무 새 총을 주머니에 넣고 라이플 총을 가지고 놀았다. 스페어립스는 10살이었는데 이 총은 한 달 전에 죽은 그의 아버지 것이었다. 작은 아이들도 모두 라이플 총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다. 버브는 틈만 나면 라이플 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겨냥을 하고는 빵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방아쇠 가지고 장난하지 마,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총알이 들어있단 말이야. 미익은 옥수수빵을 다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리 미노비치가 신문을 들고 자기 집 난간에 앉아 있었다. 반가웠다. 장난을 치려고 팔을 휙 올리며 그에게 외쳤다. 히틀러 만세. 그러나 해리는 농담으로 듣지 않았다.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닫았다. 그는 쉽게 상처를 받았다. 최근에 믹과 해리는 좋은 친구였는데 미안했다. 둘은 아이였을 때 늘 같이 놀았지만 지난 3년 동안 믹이 중학생일 때 그는 직업학교를 다녔다. 또 그는 시간제로 일도 했다. 그는 갑자기 컸고 더 이상 뒷마당에서 애들과 놀지 않았다. 때로 그가 침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늦은 밤 옷을 벗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직업학교에서 수학과 역사에 제일 뛰어났다. 이제 믹도 직업학교에 다니므로 그들은 하교길에 만나면 함께 집으로 왔다. 같은 정비 수업을 들었으며 선생님은 두 사람을 파트너로 정해주기도 했다. 그는 독서를 했고 매일 신문을 빠지지 않고 읽었다. 세계 정세는 늘 그의 관심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고 심각해지면 이마에 땀이 솟았다. 그런데 지금 미익이 그를 성나게 한 것이다. 해리가 아직도 금조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무슨 금조각? 유대인들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 은행에 금조각을 저금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됐네. 너 잘못 알고 있어. 미익이 말했다. 그건 천주교인들이야. 천주교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 권총을 사. 그들은 언젠가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이거든. 수녀들을 보면 난 이상해져.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수녀를 길에서 보면 겁이 나. 미익은 계단에 앉아 머리를 무릎에 얹었다. 그러고는 내면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익에게는 두 개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내면의 방과 외부의 방. 학교와 가족과 일상적인 일들은 외부의 방에 속했다. 싱어시는 양쪽 방에 다 있었다. 외국과 자신의 계획들과 음악은 내면의 방에 있었다. 소녀가 찾고자 하는 음악이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교향곡도 내면의 방에 혼자 있으면 파티가 끝난 밤에 들었던 그 음악이 다시 생각났다. 마음속에서 이 교향곡은 커다란 꽃처럼 천천히 자랐다. 한낮의 어느 순간 또는 아침에 막 깨었을 때 그 교향곡의 새로운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미익은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 몇 번이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고 이것을 원래 기억하고 있던 다른 부분과 연결시키려 애썼다. 내면의 방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스페어립스가 지저분한 손을 들어 미익의 눈에 댔다. 미익이 다른 공간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익은 그를 때렸다. 수녀가 뭐야? 버버가 물었다. 천주교 여자야.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머리까지 덮는 크고 검은 옷을 입은 천주교 숙녀. 미익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실증이 났다. 도서관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그림들을 볼 것이었다. 낯선 세상의 사진들, 파리, 프랑스, 커다란 빙하들,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 정글들. 너희들 래퍼 잘 봐. 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익이 말했다. 버버는 큰 라이벌 총을 어깨에 맸다. 이야기책 빌려와.
버브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글자를 아는 것 같았다. 이제 겨우 2학년인데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거 읽고 싶어? 먹을 것 나오는 이야기들로 골라와. 독일 애들이 숲에서 맛있는 과자로 만든 집에 가서 마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 난 먹을 것 나오는 이야기가 좋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게. 미기 말했다. 그런데 과자는 실적나? 버브가 말했다. 바베큐 샌드위치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봐. 없으면 카보이 이야기도 좋아. 미익은 가리다 말고 문득 멈춰서 어딘가를 쳐다보았다. 아이들도 그곳을 보았다. 모두 움직이지 않고 베이브 윌슨이 길 건너 자기 집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베이비 귀엽다. 버브가 작게 말했다. 몇 주 비가 내린 뒤 갑자기 해가 나면서 덥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날 오후에는 아이들이 칙칙한 겨울 옷들이 구질구질해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베이비는 영화에 나오는 요정 같았다. 그 아이는 작년 발표회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짧고 빳빳한 얇은 망사로 된 분홍 치마, 몸에 꼭 맞는 분홍 블라우스, 분홍 무용화, 심지어는 작은 분홍 지갑까지. 머리가 노란 그 아이는 전부 분홍색, 흰색, 황금색이었다. 너무 작고 깨끗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아플 지경이었다. 아이는 귀여운 모습으로 길을 건너오고 있었지만 아이들 쪽을 쳐다보지는 않았다. 이리 와봐, 버브가 말했다. 분홍 지갑 좀 구경하자. 베이비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고서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거리며 길가를 따라 지나갔다. 차도와 보도 사이에 풀밭이 있었고 베이비는 거기 잠깐 가만히 서 있더니 땅을 짚고 재주는 길을 했다. 신경 쓰지 마,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쟤 맨날 뽐내잖아. 지금 과자 얻으러 브레넌시의 카페에 가는 길인걸. 쟤 이모부야. 과자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 버브는 라이플 총 끝을 땅 위에 세웠다. 큰 총은 버브에게 너무 무거웠다. 베이비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계속 당겼다. 정말로 귀엽네, 작은 분홍지가. 버브가 말했다. 저의 엄마는 쟤가 재주가 많다고 늘 말해.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베이비를 영화에 출연시킬 생각이거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저녁 식사는 거의 준비되어 있었다. 렐프가 칭얼거려 손수레에서 내려놓았다. 12월이었고 버버 또래의 아이에게 여름이 지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지난 여름 내내 베이비는 분홍색 무용복을 입고 길 가운데서 춤을 추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구경했지만 곧 실증이 났다. 버브 혼자만 그 애의 춤을 바라보곤 했다. 버브는 길가에 연석에 앉아 자동차가 오면 베이비에게 소리를 치곤 했다. 버브는 베이비가 춤추는 것을 100번씩이나 구경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난 석 달 지난 지금 버브에게 베이비의 춤은 다시 새로워 보였다. 나도 무용복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버브가 말했다. 어떤 게 갖고 싶은데? 정말로 예쁜 옷, 알록달록 화려하고 예쁜 옷, 나비 같은 옷. 크리스마스에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 무용복과 자전거. 계집애 같네,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버브는 다시 큰 라이플 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길 건너 집을 겨냥했다. 무용복이 있으면 입고 춤출 거야. 매일 입고 학교에 갈 거야. 미익은 집 앞 계단에 앉아 렐프를 지켜보았다. 버브는 스페어립스의 말처럼 계집애 같지는 않았다. 예쁜 것들을 좋아할 뿐이었다. 미익은 스페어립스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거야. 미익은 천천히 말했다. 난 여러 번 봤어. 형제 중에서 늦게 태어난 아이들이 더 좋은 아이들이야.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제일 강해. 내 위로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난 아주 강해. 버브는 아파 보이고 예쁜 것을 좋아하지만 마음속에 뚝심이 있다고. 이 모든 게 사실이면 넬프는 걸어 다닐 만큼 자랐을 때 아주 강한 아기가 돼 있을 거야. 그 애는 아직 17개월밖에 안 됐지만 난 벌써 렐프 얼굴에서 강하고 튼튼한 기색을 볼 수 있어. 렐프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리번거렸다. 스페어립스는 땅에 앉아 렐프의 모자를 벗겨 얼굴에 대고 흔들면서 놀렸다. 좋아, 미익이 말했다. 아기를 올리기만 해봐. 내가 널 어떻게 할 건지 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해는 지붕 위로 넘어갔고 서쪽 하늘은 자주색과 분홍색이었다. 다음 블록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버브는 나무에 기댄 채 꿈꾸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냄새가 집안에서 났고 곧 밥 먹을 시간이었다.
저기 봐. 버버가 갑자기 말했다. 베이비가 다시 오네. 분홍 옷 입은 저 애 정말 예쁘다. 베이비는 아이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경품이던 팝콘 상자에 손을 넣고 경품을 찾고 있었다. 그 애는 모두들 자기를 쳐다보는 것 알고 여전히 예쁘게 뽐내며 걸었다. 부탁이야 베이비. 버버가 지나가는 아이를 불렀다. 작은 분홍 지갑 좀 보여줘. 분홍 옷도 만져보자. 베이비는 혼자 낮은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버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와 놀고 싶어하는 버버를 놔둔 채 그냥 지나갔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조금 웃어주면서. 버버는 여전히 큰 라이플 총을 메고 있었다. 빵 하는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로 총을 쏘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작은 고양이를 부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슬픈 소리로 다시 베이비를 불렀다. 부탁이야 베이비. 이리 와봐 베이비. 버버의 동작이 너무 빨라 미익은 막을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이 방아쇠에 닿는 것을 보는 순간 꽝 하는 끔찍한 총소리가 났다. 베이비는 길 위에 쓰러졌다. 비익은 계단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스페어립스는 팔을 번쩍 들었다. 버브 혼자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있었다. 일어나 베이비. 아이가 외쳤다. 나한테 화 안 났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세 명이 동시에 베이비에게 다가갔다. 베이비는 더러운 길 위에 엎어져 있었다. 치마가 위로 뒤집혀 머리를 덮고 있어서 분홍 팬티와 작은 흰 다리가 드러났다. 두 손은 펼쳐져 있었다. 한 손에는 팝콘 상자에서 나온 경품이, 또 한 손에는 지갑이 있었다. 머리 리본과 노란 곱슬머리 위쪽이 피투성이었다. 머리에 총을 맞아 얼굴을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짜 총을 갖고 있었네. 장난감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버브는 비명을 질렀고 총을 던지고 뛰었다. 믹도 두 손을 치켜든 채 비명을 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믹의 아빠가 제일 먼저 왔다. 그는 베이비를 집 안으로 옮겼다. 그 애 죽었어요. 스페어립스가 말했다. 눈에 총을 맞았어요. 내가 얼굴을 봤어요. 믹은 보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베이비가 죽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윌슨 부인이 미장원에서 한 블록을 달려왔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길을 위아래로 걸으며 손가락에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며 울었다. 앰뷸런스가 왔고 의사가 베이비를 보러 안으로 들어갔다. 믹도 따라 들어갔다. 베이비는 앞방에 놓인 침대에 누워있었다. 집은 교회처럼 조용했다. 베이비는 침대에 누워있는 예쁜 인형 같았다. 피만 없으면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보았다. 그런 후 사람들이 베이비를 들것에 싣고 나갔다. 윌슨 부인과 믹의 아빠가 함께 앰뷸런스에 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모두 버브를 잊었다. 버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엄마와 헤이즐과 에타와 하숙인들이 앞방에서 기다렸다. 싱어시는 입구에 서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빠가 집에 왔다. 베이비는 죽지 않았지만 두개골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아빠는 버브를 찾았다. 아무도 버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밖은 어두웠다. 뒤뜰에서 거리에서 버브를 불렀다. 스페어립스와 다른 소년들을 밖으로 보내서 버브를 찾게 했다. 버브는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해리는 버브가 있을 만한 집 근처를 돌아보았다. 아빠는 현관 앞 베란다에서 계속 서성거렸다. 지금까지 난 회초리로 애들을 때린 적이 없어. 그런 방법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녀석을 잡으면 흠씬 때려줘야겠어. 믹은 베란다 난관에 앉아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았다. 어떻게든 버브를 타이를 깨요.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보살필 수 있어요. 나가서 버브를 찾아봐라. 녀석이 어디 있는지 네가 제일 잘 알 테니. 아빠가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믹은 버브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뒷뜰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여름에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오두막을 만들었다. 참나무 안에 큰 상자를 올려놓은 것인데 버브는 이 오두막에 혼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믹은 베란다에 있는 가족들과 하숙인들을 떠나 새길을 지나 어두운 뒷뜰로 갔다. 믹은 잠깐 참나무 옆에 서 있었다. 버버, 믹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야. 대답은 없었지만 믹은 버버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믹은 낮은 가지를 휘어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정말로 이 녀석에게 화가 났다. 단단히 가르쳐야 했다. 오두막 가까이가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큰 상자 안으로 올라가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버버가 손에 잡혔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다.
숨죽이고 있다가 미익이 건드리자 한꺼번에 숨을 내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난 베이비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작고 귀여워서 그냥 총을 겨눠야 할 것 같아서. 미익은 오두막 바닥에 앉았다. 베이비는 죽었어. 모두 널 찾고 있어. 버버는 울음을 그쳤다. 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빠가 집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알아? 미익은 버버가 귀 기울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도 알지? 로스 교도소장. 그 사람이 라디오에서 말하는 걸 들었잖아. 너 싱싱 교도소도 알지? 아빠가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 사람들이 널 잡아 싱싱 교도소에 보내면 잘 좀 봐달라고 말이야. 그 말들은 어둠 속에서 너무 무섭게 들려 미익도 몸소리를 쳤다. 버브가 부들부들 떠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거기 작은 전기 의자도 있어. 크기도 딱 너한테 맞아. 전기를 넣으면 넌 타버린 베이컨 조각처럼 되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지. 버브는 구석으로 바짝 웅크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익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상자 가장자리를 타고 넘었다.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아. 경찰이 마당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2, 3일 안에 먹을 걸 가져올 수도 있어. 미익은 참나무에 기댔다. 그만하면 버브는 깨달았을 것이다. 미익은 항상 버브를 잘 가르쳤고 누구보다 동생을 잘 알았다. 1년인가 2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버브는 늘 덤불 뒤에서 오줌을 누면서 손으로 고추를 만지며 장난을 했다. 미익은 이를 재빨리 알아채고 동생이 그럴 때마다 때렸다. 사흘 안에 버브는 버릇을 고쳤다. 나중에는 다른 애들처럼 정상적으로 오줌을 누려고 하지도 않았다. 두 손을 뒤로 했던 것이다. 미익은 항상 버브를 돌봐야 했으며 동생을 잘 다룰 수 있었다. 잠시 후 미익은 다시 오두막에 올라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었다. 버브는 평생 다시는 총을 만지지 않을 것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죽은 듯한 분위기였다. 하숙인들은 말하지도 의자를 흔들지도 않고 베란다에 앉아있었다. 미익의 아빠, 엄마는 옆방 앞방에 있었다. 아빠는 맥주를 병째로 마셨고 이리저리 서성댔다. 베이비는 회복될 것이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베이비가 아니었다. 아무도 버브를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에겐 다른 걱정이 있었다. 버브 녀석, 에타가 말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창피해 밖에도 못 나가겠어. 헤이젤이 말했다. 에타와 헤이젤은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오빠 빌은 뒤쪽 자기 방에 있었다. 미익은 그들과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 앞 복도를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빠의 발소리가 멈추었다. 일부러 그랬어, 그가 말했다. 그 녀석이 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사고로 발사된 게 아니야. 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일부러 총을 겨냥했다고. 윌슨 부인에게서 언제 소식을 듣게 될지 엄마가 말했다. 곧 오겠죠. 그렇겠죠. 해가 지자 밤은 다시 11월처럼 추워졌다. 사람들은 베란다에서 들어와 거실에 앉았지만 아무도 불을 피우지 않았다. 미익은 모자거리가 걸려있는 스웨터를 입고 몸을 덮이려고 어깨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바깥 춥고 어두운 오두막에 앉아있는 버브를 생각했다. 그 애는 늘 미익의 말을 고스란히 믿었다. 그렇지만 오늘 버브는 걱정하고 고생 좀 해야 했다. 베이비를 죽일 뻔했으니까. 미익, 버브가 있을 만한 곳 생각 안 나니? 아빠가 물었다.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빠는 빈 맥주병을 든 채 서성거렸다. 눈먼 사람처럼 걸었고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 불쌍한 것이 집에 오는 게 겁나는 거야. 그 애를 찾기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다. 난 버브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 날 겁내지 말아야 하는데. 비익은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었다. 그때쯤이면 버브는 충분히 후회할 것이었다. 비익은 언제나 그런 아이를 다룰 줄 알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잠시 후 집안에 큰 소동이 났다. 아빠가 베이비의 상태를 알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고 잠시 후 윌슨 부인이 다시 전화를 해왔다.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아빠는 여전히 눈먼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 안을 걸어다녔다. 그는 맥주를 3병 더 마셨다. 이 지경이 돼 있으니 윌슨 부인은 가차없이 날 고소할 수도 있어. 얻을 수 있는 건 융자금을 뺀 집뿐이겠지만 말이야. 정황으로 봐도 우린 어쩔 도리가 없어. 갑자기 미익은 어떤 생각이 났다. 그들은 정말로 버브를 재판받게 한 뒤 소년원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윌슨 부인이 그 애를 교화원에 보낼 수도 있었다. 버브에게 정말로 끔찍한 짓을 할지도 몰랐다. 미익은 즉시 오두막으로 올라가 동생 옆에 앉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버브는 늘 작고 말랐고 똑똑했다. 그 애를 가족에게서 떼어내리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었다.
미익은 동생이 사랑스러워 깨물고 입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미익은 아무것도 놓칠 수 없었다. 곧 윌슨 부인이 올 것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했다. 그런데 버브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했던 말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생은 제대로 교훈을 얻게 될 것이었다. 10센트 요금 택시가 나타났다. 모두 두려워하며 조용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윌슨 부인은 브레넌 씨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그들은 청계를 올라오자 아빠의 이가 초조하게 덜덜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앞방으로 들어갔고 믹도 따라가 입구에 섰다. 에타와 헤이즐과 빌과 하숙인들은 뒤에 남았다. 이번 일 때문에 왔어요. 윌슨 부인이 말했다. 앞방은 초라하고 지저분했다. 브레넌 씨가 모든 것을 눈여겨보는 것을 믹은 보았다. 렐프가 가지고 노는 망가진 합성수지 인형과 구슬들과 잡동사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빠와 작업대 위에는 맥주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자는 침대 위에 베개는 거무스름했다. 윌슨 부인은 계속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다 끼었다 했다. 옆에 있는 브레넌 씨는 침착했다. 그는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턱은 거무스름한 푸른색이었고 영화 속 개행처럼 보였다. 그는 늘 믹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믹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거친 소리로 말했다. 믹과 버브가 그의 카운터에서 껌 한 통을 몰래 집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일까? 믹은 그가 싫었다. 결론은 이래요. 윌슨 부인이 말했다. 댁의 아이가 우리 베이비에게 일부러 총을 쏜 거예요. 믹은 방 한가운데로 나섰다.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요. 버브는 나와 렐프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베이비를 끊었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요. 브레넌 씨가 코를 문지르며 슬프게 믹을 쳐다보았다. 믹은 정말 그가 싫었다. 당신들이 모두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론을 말할게요. 믹의 엄마는 열쇠 구르미를 들끄덕거렸고 아빠는 큰 두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말없이 앉아있었다. 버브는 미리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믹이 말했다. 걔는 단지 윌슨 부인은 계속 힘주어 반지를 뺐다 꼈다 했다. 잠깐 사태가 어떤지 다 알아요. 고소해서 당신들 재산을 몽땅 받아낼 수 있다고요. 아빠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빠가 말했다. 부인이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내 말을 들으세요. 윌슨 부인이 말했다. 난 당신을 고소하러 변호사와 함께 온 게 아니에요. 바셜로무, 그러니까 브레넌 씨와 나는 얘기했고 중요한 합의를 봤어요. 먼저 나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싶어요. 또 베이비가 그 어린 나이에 소송과 엮이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 안의 사람들은 경직된 채 앉아 있었다. 브레넌 씨 혼자 믹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믹은 그를 노려보았다. 윌슨 부인은 매우 초조해하며 떨리는 손으로 담뱃불을 붙였다. 당신을 고소하고 싶지는 않아요. 난 그저 공정하고 싶으니까. 베이비가 진정제를 맞고 잠들 때까지 울부짖으며 겪은 고통까지 당신들을 보상하라고는 않겠어요. 어떤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테니까. 또 이번 일이 아이의 미래와 우리 교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베이비는 6살 동안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해요. 발표회에서 춤을 출 수도 없어요. 머리 흉터에는 머리칼이 다시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윌슨 부인과 아빠는 넋이 나간 듯 마주보았다. 그러더니 윌슨 부인이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다. 댁에서 내야 하는 비용은 앞으로 우리가 내게 될 실질적인 비용이에요. 베이비가 퇴원할 때까지 있을 개인 전용 병실과 개인 간호사 비용, 수술비와 진료비가 포함돼요. 진료비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또 병원에서 베이비의 머리를 전부 깎았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베이비에게 파마시킨 비용도 청구할게요. 머리가 자라면 다시 파마해야 하니까. 또 의상비와 기타 비용들도 있어요. 확인되는 대로 적을 거예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적을 테니 청구서를 가져오면 즉시 다 지불해 주세요. 엄마는 무릎 위에 옷자락을 펴면서 급하고 짧은 한숨을 쉬었다. 개인 소아병동이 개인 전용 병실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믹이 폐렴에 걸렸을 때 개인 전용 병실이라고 말했어요. 브레넌 씨가 희고 뭉툭한 두 손을 양옆에 내밀더니 마치 저울을 다는 것처럼 가운데서 균형을 잡았다.
하루 이틀 안에 베이비를 2인용 병실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윌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말했잖아요. 댁의 아이가 베이비를 쏘았어요. 그 애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특권을 다 누려야 해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빠가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마련해 봐야지요. 부인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 닿는 대로 마련해 보지요. 미익은 남아서 그들의 말을 더 듣고 싶었지만 버브가 마음에 걸렸다. 어둡고 추운 높은 오두막에 앉아 싱싱교도소를 생각하고 있을 아이를 떠올리니 불안했다.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갔다. 바람이 불었고 마당은 부엌에서 나오는 네모난 노란 불빛을 제외하고는 매우 어두웠다. 돌아보니 포시는 길고 여인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당은 쓸쓸했고 바람은 어둠 속에서 빠르고 무서운 그림자를 만나며 슬픈 소리를 냈다. 참나무 아래 섰다. 나무가지를 잡으려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갑자기 버브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스쳤다. 동생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미익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재빨리 나무에 올라갔다. 대답해 버브. 상자 안을 더듬어 보지도 않고도 버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확인했다. 아이는 사라졌다. 미익이 떠나자 곧 나무 아래로 내려간 게 분명했다. 버브는 도망치고 있었다. 버브처럼 영리한 애를 어디서 찾을지 난감했다. 미익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베란다로 달려갔다. 윌슨 부인이 떠나고 있었고 모두 집 앞 계단에 나와 있었다. 아빠, 미익이 말했다. 버브를 찾아야 해요. 도망갔어요. 동네를 벗어난 게 분명해요. 찾아야 해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아무도 몰랐다. 아빠는 위아래 골목들을 살폈다. 브레넌 씨는 윌슨 부인을 위해 전화로 10센트 택시를 부른 뒤 남아서 돕기로 했다. 베란다 난간에 앉아있는 싱어 씨만이 유일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버브가 갈 만한 장소를 미익이 생각해 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소도시는 너무 컸고 그 작은 아이는 영리했다. 미익은 어쩔 줄 몰랐다. 휴그 힐에 있는 포시의 집에 갔는지도 몰랐다. 미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부엌에 앉아있는 포시에게 다가갔다. 버브가 포시 집에 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도와줘.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틀림없어. 겁에 질린 버브가 우리 집에 갔을 거야. 브레넌 씨가 자동차를 빌려왔다. 그와 싱어 씨와 아빠, 미익과 포시가 차에 탔다. 버브가 무엇을 느끼는지 미익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버브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포시의 집은 달빛만 바닥에 어른거릴 뿐 어두웠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방 두 개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시는 앞쪽 램프를 켰다. 방에서는 흑인들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레이스로 된 식탁보가 덮여 있었고 침대에는 레이스 달린 베개가 있었다. 버블은 없었다. 여기 왔었네. 갑자기 포시가 말했다. 누가 왔다 간 걸 알겠어요. 싱어 씨는 부엌 식탁 위에서 연필과 종이를 발견했다. 그가 재빨리 쪽지를 읽은 뒤 나머지도 모두 그것을 보았다. 둥근 글씨로 들쑥날쑥 쓴 필체였는데 그 영리한 어린 것이 한 단어 빼고는 모두 맞게 적어 놓았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포시에게 난 플로라다로 가. 모두에게 말해줘. 그럼 이만. 버브 켈리가. 그들은 너무 놀라 멍하게 서 있었다. 아빠는 문 쪽을 보며 근심에 차서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후볐다. 모두 차 안으로 들어가 남쪽 고속도로를 향해 출발하려 했다. 잠깐만요. 미익이 말했다. 버브는 7살이지만 영리해요. 자기가 도망가는 곳을 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플로리다는 속임수예요. 속임수라고? 아빠가 말했다. 네, 버브가 잘 아는 곳은 두 곳뿐이에요. 플로리다와 애틀란타. 나랑 버브, 램프는 몇 번 애틀란타 쪽으로 갔었어요. 그 애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아요. 거기로 간 거예요. 늘 말했거든요. 애틀란타에 가면 뭘 할지. 그들은 다시 자동차로 갔다. 미익이 뒷좌석에 타려는데 포시가 발꿈치로 미익을 찔렀다. 버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조용하게 그녀가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 버브가 옷장에서 내 금 귀고리를 꺼내갔어. 나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생각도 못했어. 브레넌 씨는 자동차를 출발시켰다. 그들은 버브를 찾아 천천히 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애틀란타를 향해 갔다. 버브에게 거칠고 못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 애는 오늘 밤 딴 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지금까지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 항상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 입으면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했는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오늘 이 모든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천천히 애틀란타 쪽으로 차를 몰았다. 마지막 집을 지나 어두운 들판과 숲으로 갔다. 계속해서 차를 멈춰가며 사람들에게 버버를 봤는지 물었다. 맨발에 크로텐 바지를 입은 적은 애가 이 길로 갔나요? 10마일 정도 왔지만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열린 창으로 춥고 센 바람이 들어왔다. 늦은 밤이었다. 그들은 좀 더 멀리 갔다가 다시 도시 쪽으로 돌아섰다. 아빠와 브레넌 씨는 2학년짜리 아이들을 모두 찾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믹은 다시 차를 돌려 애틀란타 쪽으로 가자고 했다. 그동안 내내 믹은 자기가 버브한테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베이비가 죽었다는 것, 싱싱교도소, 로스 교도소장, 버버의 몸에 맞는 작은 전기의자, 지옥, 어둠 속에서 그 말들은 끔찍하게 들렸다. 도시를 벗어나 반마일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데 갑자기 믹이 버버를 보았다. 자동차 불빛이 앞에 있는 그 애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우스웠다. 버버는 걸어가며 차를 얻어타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리고 있었다. 흐리주면 포시의 부엌칼을 차고 있었다. 넓고 어두운 길에서 버버는 너무 작아 7살이 아니라 5살처럼 보였다. 자동차를 세우자 버버가 차를 얻어타기 위해 뛰어왔다. 버버에겐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슬치기 위해서 목표물을 겨눌 때의 표정으로 가늘게 눈을 뜨고 이쪽을 보았다. 아빠가 아이의 목덜미를 잡았다. 버버는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했다. 그러더니 부엌칼을 손에 잡았다. 아빠가 재빨리 쳐서 칼을 떨어뜨렸다. 아이는 덫에 갇힌 작은 호랑이처럼 날뛰었지만 드디어 차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집에 오는 동안 아빠는 버버를 무릎에 앉혔고 아이는 내내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있었다. 버버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했다. 이웃 사람들과 하숙인들이 소동을 보러 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버버를 안으로 끌고 갔다. 집으로 들어온 그는 구석으로 가서 사람들과 싸울 태세가 된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한 사람씩 노려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 버버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믹이 그랬어. 난 아니야. 누나가 했어. 버버가 내지르는 그런 비명 소리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버버의 목 힘줄이 솟구쳤고 주먹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를 잡을 수 없어. 아무도 못 잡아. 버버는 계속 비명을 질렀다. 믹은 동생의 어깨를 흔들며 자기가 한 말은 꾸며낸 거라고 말했다. 버버는 드디어 알아들었지만 조용해지지 않았다. 그의 비명소리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했다. 다 싫어, 다 싫어. 사람들은 그냥 서 있었다. 브레넌 씨는 코를 비비며 아래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싱엇이 혼자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끔찍한 비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고 버버는 그를 쳐다볼 때마다 차츰 조용해지는 듯 했다. 싱엇이는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으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게 더 좋을 것이었다. 그는 더 잘 이해했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버버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아이는 조용해졌고 아빠가 침대에 데리고 갔다. 버버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었다. 온몸을 떨며 크고 길게 소리내어 1시간 동안 울었다. 방 3개를 쓰는 켈리 가족들은 누구도 잠들 수 없었다. 빌은 거실 소파로 갔고 믹은 버버와 같은 침대에 누웠다. 아이는 누나가 만지지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는 1시간을 더 울고 딸꾹질을 한 뒤 잠들었다. 믹은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동생을 꼭 끌어안았다. 믹은 동생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여기저기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너무 부드럽고 작았으며 짭짤한 소년의 냄새가 났다. 동생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믹은 팔이 아플 때까지 껴안고 있었다. 믹은 마음속에서 버버와 음악을 동시에 생각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는 버버를 때리거나 놀리지도 못할 것 같았다. 믹은 밤새도록 동생의 머리를 안고 잤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버버는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믹이 동생을 놀려줄 기회는 많지 않았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베이비를 쏜 이후 버버는 더 이상 예전의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었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늘 뒷뜰이나 석탄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믹은 피아노를 원했지만 물론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미키마우스 시계를 원한다고 했다. 버버에게 산타크로스에게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으나 원하는 게 없다고 했다. 동생은 구슬과 잭나이프를 감추었고 아무도 동화책을 못 만지게 했다. 그날 이후 그를 버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웃의 큰아이들은 버버를 베이비 킬러
켈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는 누구하고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상관 않는 듯 했다. 가족들은 버브를 원래의 이름인 조지라고 불렀다. 처음엔 미익은 조지 대신 버브라고 자꾸 불렀고 계속 그렇게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조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조지는 다른 아이였다.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늘 혼자 다녔고 아무도 미익조차도 동생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미익은 크리스마스 전날 버브와 함께 잤다. 아이는 말도 않고 어둠 속에 누워있었다.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 이제 그만해, 미익이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까?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양말을 걷는 대신 나무 신발을 내놓는데 조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다. 미익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깨웠다. 아빠는 앞방에 불을 피운 뒤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서 선물을 열어보라고 했다. 조지는 인디언 옷을, 렐프는 고무 인형을 받았다. 나머지 가족들은 옷을 받았다. 미익은 양말을 뒤져 미키마우스 시계를 찾았지만 없었다. 갈색 옥스퍼드 구두와 체리 사탕 한 상자뿐이었다. 아직 어두웠지만 미익은 조지와 밖에 나가 호두를 깨고 폭죽을 터뜨리고 2단 상자로 된 체리 사탕을 먹어치웠다. 해가 뜰 때쯤 둘은 배가 아팠고 피곤했다. 미익은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고 내면의 방으로 들어갔다. 6장 아침 8시 코플랜드 박사는 책상에 앉아 창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아침 햇빛 속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무성하고 푸른 삼나무가 천장까지 어둡게 솟아 있었다. 진료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그는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열어왔으며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다. 벤치와 의자들이 앞방벽에 쭉 놓여 있었다. 새로 구운 케이크의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와 커피 향이 집안에 넘쳤다. 코플랜드 박사와 함께 진료실에는 포셔가 벽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5시부터 책상에 웅크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자리에 누워 계셔야 해요. 코플랜드 박사는 혀로 두꺼운 입술을 죽였다. 그는 생각이 너무 많아 포쉬에게 관심을 줄 여지가 없었다. 딸이 옆에 있는 것이 그를 초조하게 했다. 결국 그는 포쉬 쪽으로 짜증스럽게 몸을 돌렸다. 왜 거기 찡그리고 앉아 있는 거냐? 걱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 윌리가 걱정이에요. 윌리엄? 그 애가 일요일마다 늘 제게 편지 쓰는 건 아버지도 아실 거예요.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안 썼어요. 물론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윌리는 착하고 친절해서 잘 지낼 거예요. 그 애는 감옥에서 이송되어 체인갱으로, 체인갱은 쇠사슬에 함께 발이 묶여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죄수들을 말하네요. 주로 흑인 죄수들에게 적용되었는데 1955년에는 폐지되었다 하네요. 그 애는 감옥에서 이송되어 체인갱으로 애틀란타 북쪽 어딘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쓴 편지에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면서 양복과 빨간 넥타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윌리엄이 말한 건 그게 전부냐? 그때 그 BF 메리 메이슨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있고 버스트 존슨과도 마주쳤다고 썼어요. 존슨은 윌리가 알던 소년이에요. 하모니카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모니카를 불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대요. 다 보내줬어요. 체스 세트랑 장식 입힌 케이크도요. 코플랜드 박사의 눈은 열에 들떠서 번들거렸다. 그는 두 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얘야,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늦어서 이걸 끝내야 하거든. 부엌으로 다시 가서 다 준비됐는지 봐라. 포션은 일어서며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5상은 누구한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결정을 못 내리겠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친구인 흑인 약재사는 해마다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가장 훌륭한 글을 쓴 학생에게 상금 $5를 주고 있었다. 그 약재사는 항상 코플랜드 박사가 독자적으로 글을 심사한 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했다. 올해 주제는 나의 야망,
사회 속에서 흑인의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였다. 고려할 만한 글은 하나뿐이었다. 이 글은 너무 유치하고 미숙했다. 상을 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았다. 코플랜드 박사는 안경을 쓰고 집중하여 다시 글을 읽었다. 예, 글이 나오네요. 이것이 내 야망이다. 나는 터스키기 대학에 다니고 싶지만 이 터스키기 대학은 유명한 흑인 대학교. 이 터스키기는 엘라바마주 동부의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나는 터스키기 대학에 다니고 싶지만 부커 워싱턴이나 부커 워싱턴은 흑인 교육과 터스키기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부커 워싱턴이나 카브 박사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교육을 받은지 나는 스코츠버러 청년들, 이 스코츠버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31년에 9명의 흑인 청년들이 2명의 백인 소녀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엘레바마주 스코츠버러의 교도소에 투옥되어 전원이 사형 또는 종신형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네요. 피해자의 증언은 후에 거짓으로 밝혀졌으나 청년들은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그런 사건이라고 하네요. 교육을 받은지 나는 스코츠버러 청년들을 변호했던 이들처럼 훌륭한 변호사로 출발하고 싶다. 나는 백인들에게 저항하는 흑인들의 사건만 맡을 것이다. 매일 우리 흑인들은 모든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열등감을 갖도록 취급당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떠오르는 인종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백인들의 짐을 지고 땀을 흘릴 수 없다. 그들은 수학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씨만 뿌릴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자들의 땅에서 구출한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흑인 지도자들과 학자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을 만들고 싶다. 모든 흑인들은 선출된 지도자들 아래서 단결하여 저항할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 인종의 고난에 관심이 있고 미국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들을 도울 것이다. 모든 흑인들은 단결할 것이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흑인들이 미시시피 강 동쪽과 포토맥 강 남부의 모든 영토를 장악할 것이다. 나는 흑인 지도자들과 학자들의 조직 아래 힘있는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백인들은 여권을 받지 못할 것이고 흑인 영토에 들어와도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백인 전체를 정오하며 흑인들의 고난에 대해 복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일할 것이다. 그것이 내 야망이다. 네, 이런 글을 써냈네요. 코플랜드 박사는 혈관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책상 위의 시계가 큰 소리로 째깍거려 심경을 건드렸다.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가진 소년에게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다른 글들에는 확실한 내용조차 없었다. 젊은이들은 생각을 하려 들지 않았다. 자신들의 야심에 대해서만 썼고 주제의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했다. 그래도 한 가지 면에서 의미는 있었다. 25명 중 10명이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뒤 비행기를 타고 싶고 프로건투 선수, 목사, 댄스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떤 여학생의 유일한 야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코플랜드 박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 글을 쓴 학생은 랜시 데이비스였다. 박사는 글의 마지막 장을 넘겨 서명을 보기 전에도 누가 글을 썼는지 알았다. 그는 이미 랜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랜시의 누나가 11살 때 한의로 갔다가 중년의 백인 주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난 뒤 그는 구급 전화를 받고 랜시를 치료하러 갔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침실 안에 있는 환자 기록부가 담긴 서류함으로 갔다. 댄 데이비스 부인과 가족이라고 적힌 진료 카드를 꺼내 훑어 내려가다가 랜시의 이름을 찾았다. 날짜는 4년 전이었다. 그에 관한 기록은 다른 것보다 더 공들여 잉크로 적혀 있었다. 13세, 사춘기 진암, 스스로 거세하려다 실패, 성욕 과잉과 이상 흥분 상태, 2번 왕진시 통증이 없음에도 요란하게 흐느낌, 능병가, 편집 증세가 있지만 말하기를 좋아함, 한 가지를 제외하면 환경 양호, 세탁 부인 모친 루시 데이비스 참조, 똑똑함, 관심 가질 것, 가능한 모든 도움도 계속 연락할 것, 왕진비 1달러. 예. 올해는 결정하기 어렵구나. 그는 포시하게 말했다. 하지만 랜시 데이비스에게 상을 줘야 할 것 같다.
결정을 하셨다면 여기 있는 선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파티에서 나눠줄 선물들은 부엌에 있었다. 빨간 크리스마스 카드가 달린 식료품과 옷구름이들이었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초대되었지만 참석할 사람들은 미리 들러서 책상 위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아야 했다. 꾸러미들은 바닥에 쌓여 있었다. 40개 정도였고 받는 이의 필요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어떤 선물들은 호두나 건포도가 든 작은 상자였고 다른 것들은 남자가 들기에도 무거운 상자들이었다. 부엌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찼다. 코플랜드 박사는 문 앞에 서 있었고 자부심에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아버지는 올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어허, 그가 말했다. 필요한 것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또 이러시네요. 아버지, 기분 좋으신 거 다 알아요. 내색하고 싶진 않으신 거죠. 불평거리를 찾아야 하니까요. 콩 4자루, 으깬 곡물 20부대, 베이컨 15파운드, 숭어 12개짜리 달걀 6상자, 양이 충분한 옥수수 가루, 토마토랑 복숭아 통조림들, 사과랑 오렌지 24개, 옷가지들, 그리고 매트리스 2개의 담요 넉장. 이만하면 굉장한 거예요.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이지. 포시는 구석에 있는 큰 상자를 가리켰다. 여기 있는 이것들 뭐 하실 거예요? 그 상자에는 잡동사니들 밖에 없었다. 머리 없는 인형, 지저분한 레이스, 토끼 가죽. 코플랜드 박사는 하나씩 잘 들여다보았다. 버리지 마라. 다 쓸모 있으니까. 더 좋은 걸 기부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야. 나중에 용도를 찾을 거다. 그럼 아버지가 이 상자들과 자루를 봐주세요. 제가 정리하기 시작할게요. 부엌에는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모두 음식을 먹으러 들어올 거니까요. 이 선물들은 집 뒤편 계단과 뜰로 옮길게요. 아침 해가 솟았다. 환하고 추운 날이 될 것이었다. 부엌에는 풍요롭고 달콤한 냄새가 났다. 커피 주전자가 스토브 위에 있었고 장식을 입힌 케이크가 찬장 선반에 가득했다. 백인들이 준 건 없네요. 모두 흑인들이 준 건데요. 아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절대 아니야. 싱어 씨가 12달러짜리 수표를 석탄사라고 기부해서 오늘 그를 초대했어. 세상에 12달러씩이나? 그를 초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 달라. 아버지가 맞아요. 포시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우리 윌리가 생각나요. 그대가 오늘 이 파티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의 편지를 기다리려고요. 계속 마음에 걸려요. 우리 이 얘기는 그만하고 준비해야겠어요. 사람들이 올 시간이에요. 시간은 충분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씻고 세심하게 옷을 입었다. 잠시 그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할 말을 미리 연습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흥분 때문에 몰두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0시에 첫 손님들이 도착했고 30분 안에 모두들 모였다.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우체부 존 로버츠가 말했다. 그는 한쪽 어깨를 올린 채 흰 실크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을 기분 좋게 움직였다. 오늘처럼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집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손님들은 입구에 서 있어야 했고 베란다와 뜰에도 몰려 있었다. 밀치거나 무리한 행동은 없었다. 소란스러웠지만 질서가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 인사하고 처음 온 사람들은 서로를 소개하고 악수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부엌 쪽으로 움직였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코플랜드 박사는 앞방 한가운데 나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현기증이 났다. 악수를 하고 당황해하면서 인사에 답했다.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들, 리본으로 예쁘게 묶은 것들, 신문지에 싼 것들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것들을 놓을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공기는 탁해지고 목소리들은 더욱 커졌다. 주위로 사람들의 얼굴이 움직였고 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천천히 평정심이 돌아왔다. 그는 안고 있는 선물들을 내려놓을 장소를 찾았다. 현기증을 깔아앉고 방안이 뚜렷하게 보였다. 안경을 고쳐 쓰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긴 재킷을 입은 약제사 마셜 리콜스가 쓰레기차에서 일하는 사위와 말하고 있었다. 거룩한 성천교회의 목사가 왔다. 다른 교회의 집사 2명도 왔다. 큰 체크무늬 양복을 입은 하이보이가
사람들 사이를 상냥하게 누비고 다녔다. 건장하고 멋진 청년들이 화사한 긴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었고 야한 색깔의 손수건에 침을 뱉는 신중한 노인들도 있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소란스러웠다. 싱어시는 문간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코플랜드 박사는 자기가 그를 반갑게 맞았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벙어리는 혼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스피노자의 사진과 닮아 있었다. 유대인의 얼굴. 그를 보니 반가웠다. 창과 문들이 다 열려 있었다. 방으로 바람이 들어와 난로불이 소리를 내며 탔다. 왁자지껄 하던 것이 조용해졌다. 자리는 다 찼고 젊은이들은 바닥에 줄지어 앉았다. 복도와 현관과 마당에도 조용한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가 말할 시간이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공포로 목이 조였다. 방 안 사람들은 기다렸다. 존 로버츠의 신호에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코플랜드 박사가 멍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이 터져나왔다.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인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들었을 때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소도시의 법원 광장에서 노예로 팔리었지요. 그 이후 우리들은 수없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 듣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0년 전 대서양 건너 멀리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예수처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천당이나 사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고통받고 또 일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위한 것. 빨래를 하고 요리사로 일하고 목화를 따고 공장의 뜨거운 염색통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일했고 주위의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두 계층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나뉜다고 그는 말했죠. 한 명의 부자를 위해 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천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흑인과 백인 또 중국인들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수만 명에 속하는가 또는 부유한 소수에 속하는가. 칼 마르크스에게는 이것이 피부색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인생 소명은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세상의 엄청난 부를 분배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 구분 없이 각자의 몫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남긴 계명은 이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것에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참 오랜만에 듣는 구호네요. 복도에서 주름진 노란 손 하나가 수줍게 흔들렸다.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마르코인가요? 코플랜드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 이름의 철자를 말하고 연대를 알려주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각자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마르크스 씨는 기독교인이겠지요? 목사가 물었다. 그는 인간 정신의 성스러움을 믿었습니다. 백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백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과 친숙하다.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형제라고 생각했지요. 코플랜드 박사는 좀 길게 말을 멈추었다. 주위의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산의 가치는 우리가 상점에서 사는 물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는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키우는 데 들어간 노동입니다. 왜 벽돌집이 양배추보다 비쌉니까? 벽돌집 한 채를 짓는데 많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벽돌과 회반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마루를 놓을 두꺼운 판자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벽돌집의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집이 지어질 땅으로 자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재들을 운반하는 외바퀴 손수레들과 트럭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집 짓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벽돌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 양배추는 누구든지 뒤뜰에 키울 수 있어요. 이처럼 벽돌집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그것은 양배추보다 비쌉니다. 벽돌집을 사는 사람은 집 짓는 데 들어간 노동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돈을 갖지요? 그 이익을 노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장 위에 또 사장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했습니다. 과연 이해했을까? 그는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질문들이 나왔다. 그런데 벽돌 만드는 진흙은 돈이 들지 않나요? 땅을 새내고 곡식을 키우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땅, 진흙, 제목 이런 것들을 천년자원이라고 하지요. 인간은 천년자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개발할 뿐이죠. 일하기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또는 한 집단이 이것들을 소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곡식을 키우는 땅과 공간과 햇빛과 비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천년 자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노새 한 마리를 내 아들에게 남겼다고 합시다. 아들들은 노새를 내 토막으로 나누어 자기 몫으로 갖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노새를 함께 소유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방식, 모든 천년 자원들을 소유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몇 사람들의 부자들이 아니라 그 전부를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우리는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한두 명은 살고 있는 집을 소유했을 것이고 또는 여분으로 1, 2달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사는데 직접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몸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매일 우리 몸을 팝니다. 아침에 일하러 갈 때, 하루 종일 노동할 때 몸을 팔지요. 우리는 어떤 가격이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 목적을 위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팔도록 강요당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우리 몸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가로 받는 돈은 다른 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오래 노동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원 광장의 단상에 세워져 팔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매 순간 우리의 기운과 시간과 영혼을 팔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에서 해방되어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까? 앞들에서 깊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 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만 노예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갖가지 피부색과 인종과 신념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흑인들이 가난한 백인들을 증오하고 또 그들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이 동네 강빈에 살며 공장에서 일하는 백인들, 그들도 우리만큼 가난해요. 이런 증오는 큰 죄악이며 이 증오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기억해야 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의 부당함에 우리는 단결해야지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동으로 지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세요. 칼 마르크스가 가르치는 이 중요한 진실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흑인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강력하고 진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 이 특별한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코플랜드 박사는 셔츠 깃을 느긋하게 했다. 질식할 것 같았다. 그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비통한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는 숨죽이고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기다렸다. 뜰과 현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실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조용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늙고 기묵은 사람은 귀에 손을 대고 몸을 숙이고 있었다. 어떤 엄마는 칭얼거리는 아가에게 가짜 젖꼭지를 물려 달랬다. 싱어 씨는 문 입구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랜시 데이비스도 있었다. 그 소년의 입술은 불완전했고 창백했다. 무릎을 두 팔로 꽉 안고 있는 그의 젊은 얼굴은 침울했다. 방 안의 모든 눈들이 응시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진실에 대한 허기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야망, 사회 속에서 흑인들의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가장 우수한 글을 쓴 고등학생에게 상금 5달러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낸시 데이비스입니다. 코플랜드 박사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 상의 가치는 돈의 액수에 있지 않고 상과 함께 수여되는 신성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낸시는 어색하게 일어났다. 그의 침울한 입술이 뚫렸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상을 받았다. 제가 쓴 글을 읽을까요? 아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이번 주에 언제 나와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낸 글 속에는 이 욕망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더군요. 종이라고요? 우리들 100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봉사자가 되도록 허용됩니다. 우리들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봉사하지 않아요. 어색한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잘 들으세요. 우리 5명 중에서 한 사람만 길을 건설하는 노동을 하거나 도시의 위생을 책임지거나 제재소에서 또는 농장에서 일합니다. 5명 중 1명은 전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명 중 다른 3명은, 즉 우리들의 대부분은 먹을 것도 만들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요리합니다. 한두 사람의 쾌락을 위해 평생 정운의 꽃들을 가꿉니다. 멋진 저택의 매끄러운 바닥을 닦습니다. 혹은 너무 게을러서 직접 운전도 못하는 부자들을 위해 차를 몹니다. 우리들은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수천 가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노동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동은 낭비됩니다. 그것이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지만 우리의 노동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온 학생들은 우리 흑인들 중에서 행운의 소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학교에 갈 수조차 없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는 달리 이름조차 쓸 수 없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배움과 지혜의 긍지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능력에 따른 것에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진정한 필요를 위해 고통을 겪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부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가혹한 부당함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평생 쓸모없이 노동하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하는 것, 우리 마음과 영혼의 풍요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지갑의 이익을 뺏기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 모인 젊은이들 중에는 교사나 간호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필요를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 쓸모없는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거부당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젊은 화학자가 목화를 땁니다. 젊은 작가는 글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사는 다리미판에 쓸모없는 노예 상태로 불떨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변인이 정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사용되지 못한 우리들의 혀는 입안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장은 텅 비고 목적을 위한 힘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흑인 여러분, 우리는 인간 정신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소중한 재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제공한 것들은 경멸과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재능은 진흙 속에서 짓밟히고 버려지지요. 우리들은 짐승의 일보다 더 쓸모없는 노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흑인 여러분, 우리들은 꼴기하여 다시 완벽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극도의 흥분 상태가 왔다. 코플랜드 박사는 목이 메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거인처럼 부풀어 오른 듯 했다. 마음속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발전기로 만들었고 그는 온 도시에 들릴 수 있도록 외치고 싶었다. 바닥에 쓰러져 거대한 음성으로 외치고 싶었다. 방 안은 신음과 외침으로 가득 찼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이 죽음의 광야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몸부림쳤고 드디어 자제력이 돌아왔다. 자기 속의 외침을 눌렀고 강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찾았다. 주목하세요. 그는 외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독한 술로도 안 됩니다. 육체의 쾌락과 무지, 굴종과 겸손으로도 안 됩니다.
자부심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단단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하고 참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힘을 키워야 해요. 그는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똑바로 섰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작은 방식으로 칼 마르크스의 첫 번째 계명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리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이들의 결핍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락함을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최선을 다해 능력에 따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보답으로 받을 선물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임을 깨달아 왔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말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거지요. 능력에 따른 것에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코플랜드 박사는 할 말을 다 한 듯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의 소명은 힘과 긍지를 가지고 굴욕의 날들을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분명 강해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움과 지혜의 긍지를 얻을 수 있도록 희생해야 합니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풍요로움이 멸시와 경멸을 받지 않을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노동이 낭비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힘과 신념을 가지고 이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설은 끝났다. 모두들 박수를 쳤고 마루와 단단한 겨울 땅 위로 발을 굴렀다. 뜨겁고 강한 커피 향이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존 로버츠가 선물들을 담당해 카드 위에 쓰인 이름들을 크게 불렀다. 마셜 니콜스가 케이크 조각을 돌리는 동안 포션은 스토브 위에 커피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랐다. 코플랜드 박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손님들 사이를 계속해서 움직였다. 누군가 그의 팔꿈치를 건드렸다. 선생님 아들 버디는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랜시 데이비스가 질문을 하면서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쁨에 취한 사람처럼 느꼈다. 자기 종족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최고의 일이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경청하는 것. 보람된 시간을 보냈어요. 이 파티에서. 그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쉬지 않고 악수했다. 그는 무겁게 벽에 기댄 채 눈만 움직였다. 피곤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싱어씨는 맨 나중에 떠났다. 그는 진실로 좋은 사람이었다. 지적이며 참다운 지식을 가진 백인이었다. 그에게 야비한 오만이란 없었다. 모두 떠난 뒤에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기다렸고 어떤 마지막 말을 기대하는 듯 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후두가 아파 손으로 목을 쥐고 있었다. 교사들, 그는 신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지도자들, 우리를 단결시키고 인도해 줄 사람. 파티가 끝난 뒤 방들은 썰렁했고 어지러웠다. 집은 추웠다. 포시어는 부엌에서 컵들을 씻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렸던 은색 눈은 바닥에 떨어져 밟혔고 장식 2개가 망가졌다. 그는 피곤했지만 기쁨과 흥분으로 쉴 수 없었다. 침실부터 시작하여 집 정리를 시작했다. 서류함 위에 진료 카드가 놓여 있었다. 랜시 데이비스에 관한 기록이었다. 마음속에서 그에게 할 말들이 생각났는데 그 말들을 할 수 없어 초조해졌다. 소년의 침울한 얼굴이 떠올랐고 떨쳐낼 수 없었다. 랜시의 진료 카드를 다시 넣으려고 서류함의 맨 위 서랍을 열고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카드를 넘겼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자신의 이름에게 멈추었다. 코플랜드 베네딕트 메이리. 서류천에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병력이 적혀 있었다. 엑스레이 한 장을 불빛에 쳐들었다. 왼쪽 폐 위에 스퀘어된 별 모양의 환한 구석이 있었다. 조금 아래쪽에는 오른쪽 폐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릿한 큰 점이 있었다. 재빨리 서류철에 엑스레이 사진들을 다시 넣었다. 자신에 관해 썼던 간단한 기록만이 그의 손에 있었다. 크게 흘려쓴 글자들은 읽기 어려웠다. 1920 림프선이 석화됨, 두드러지게 비장이 두꺼워짐, 병변 억제됨, 활동 재개, 1937 병변 재개, 엑스레이에 나타남. 그는 기록들을 읽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고 알아볼 수 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끝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후 알 수 없음. 시커멓고 격렬한 오래된 감정이 다시 일어났다. 몸을 구부리고 맨날에 서랍을 세게 비틀었다. 편지 뭉치들이 뒤섞여 들어있었다. 흑인 발전 협회에서 온 편지들, 데이지에게서 온 노란 편지, 1달러 50센트를 달라는 해밀턴의 편지.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두 손으로 서랍을 뒤지다가 경직된 채 몸을 일으켰다. 시간은 낭비되었다. 과거는 갔다. 포슈는 부엌 식탁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슬픈 얼굴이었다. 어깨를 펴라. 그는 화가 나서 말했다. 기운 빠져 있는 것 좀 그만둬. 침울하게 중얼거리며 스승되니 봐줄 수가 없구나. 윌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편지는 겨우 사흘 안 왔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절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 기다려 봐라 얘야. 알아요. 그래야죠. 몇 군데 왕진 갈 곳이 있다. 곧 돌아오마. 알겠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가 말했다. 그의 기쁨은 환하고 서늘한 대낮의 햇빛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환자들의 병 때문에 그는 마음이 어수선했다. 신장 종양, 척수염, 수막염, 척수염. 그는 차 뒷분에 있는 크랭크를 돌렸다. 대개는 지나가는 흑인을 불러 크랭크를 돌리게 해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늘 기꺼이 도와주고 봉사했다. 그러나 오늘은 직접 크랭크를 잡고 맹렬하게 돌렸다. 그도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서둘러 운전석에 앉아 출발했다. 그가 오늘 말한 것을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했을까? 얼마나 소용될 것인가?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살렸다. 그 말들은 희미해지면서 힘을 잃는 듯 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은 가슴 속에서 더욱 무거워졌다. 그 말들이 입술로 올라와 그를 초조하게 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점점 늘어나더니 무리가 되어 움직였다. 자동차를 몰고 내려갈 때 그의 가슴은 성나고 초조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